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4차 시의 내용으로, 주제 중에서는, 최근에 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도 매우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그리고 유형적인 측면으로도, 어, 내용을 제시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논지의 방향성이 정해진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논술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시험의 특성상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도 하고, 그리고 논지를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자율적으로 이제 논리적 타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제 인정을 하는 평가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논지의 방향을 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 너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통일성 있거나 혹은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문에서 차용할 수 있도록 논지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내용 혹은 제시되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 관점의 논리성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번 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주제는 저출산의 현상에 의한 매몰 비용,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꽤 장기간 형성된 사회적 변화가 반영이 되죠. 따라서 교육 쪽 측면에서도 저출산 현상에 의한 교육의 변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 또한 이 저출산에 의해서 1인 가구 혹은 소규모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 방안 혹은 현상의 분석 이런 문제 많이 나왔고요. 경제적 측면 또한 그렇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어떤 한 분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6, 70년대의 세대에서는 많은 출생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8, 90년대까지도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죠. 증가가. 이거 이제 그 평가하는 지표는 사실 이제 매년 수능을 보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인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력을 담당하는 이제 그 군에 가야 되는 우리 20대 초중반의 이제 청년들의 그 분포도에서도 확연히 많이 드러났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은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제시문 해석형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제시문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시험을 보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인지한 이후에 제시문을 내가 답안지를 써야 하다 보니
제시문에서 나오는 정보가 내가 답안지에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부터 먼저 보면, 자, 저출산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시켰으므로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제죠.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장려해야만 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의 관점을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문의 내용이 혹은 문장이 매우 내가 작성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해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되고, 나의 말로 치환하거나 그리고 나의 의견형 문장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내 의견 혹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쓰는 치환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쓸 때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이게 그 제시문이 있을 때는 나의 언어로 일단 치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면 공익광고에 나왔던 인구정책 표를 봤을 때 한국 인구정책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60년대는 전쟁 직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이다. 자, 그래서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70, 80년대에도 역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6,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출생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오히려 이때는 출산을 억제하는 그 당시의 동향이 있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라고 하는 건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죠. 고도의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이때까지는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러니까 90년 이후에 감소하는 추이로 전환되었다. 자, 이 얘기가 논지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된 원인을 뭐라고 보냐면 여성 사회 진출라고 한다는 건 결국엔 여성도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선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가치관의 변화는 지금 내용에서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이걸 내가 답안지로 옮겨 쓰기에는 추상적일 수 있으니 이걸 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상을 어떤 생산성이나 아니면은 이 자녀의 출생을 어떤 당연시, 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 자녀의 출생을 선택 혹은 무엇으로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당시에는 사회가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사회에서는 자녀는 당연히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기여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후에는 농업사회에서 기술, 정보의 사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자녀가 농업사회처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실제 여기에서는 함의된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자, 70년대에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1년을 기준으로 2011년 기준에서 1.24명, 그리고 2025년에서는 가구당 1명 이하 이렇게 감소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90년대 이후에 감소의 추이로 전환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출생률은 감소했다. 자, 이런 논지로 첫 번째 문단을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의 언어로 치환한 이후에는 제시문의 근거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보다 내가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제시문 나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선택할 때 일정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이 적게 드는 거는 최소 비용 혹은 최소의 자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죠.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최대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을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를 경제 혹은 효율성이라고 하며 경제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고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가정한다. 결국에는 이것은 합리적 선택을 사람들은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산업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합리적 선택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원인도 이 관점, 즉 제시문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을 봤을 때, 혹은 저출산의 현상을 국한해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시문의 관점, 즉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이건. 그런데 지금 이건 제시문에서 제시했고, 여기선 제시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타당한 내용이고, 그리고 제시하지 않았고 타당한 내용이고, 제시문에서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다 라고 한다면, 답안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제시문에서 제시했던 이 요소들 있죠, 이것과 이것이 결국에는 중심 내용이 돼야 하고, 이 제시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타당한 내용은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활용된다는 점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의 내용도 좀 볼게요.
자, 내가 답안지의 내용 혹은 제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었느냐 혹은 읽지 못했느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내가 제시한 내용 혹은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메모한 내용이 이 답안지의 요구사항, 즉 문제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중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해라.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던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정책.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있어서는 출생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 당시에는 전후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출생률이 증가하다가 90년대 이르러 경제활동 그리고 자녀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산업사회 기존 산업에서는 농업산업에서 기술 및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합리적 선택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했다라는 원인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요구한 사항 1번, 2번 중에 1번의 내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위에 제시한 내용으로.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의 의견이라든지 사회적 동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추가로 이 내용을 첨가할 수는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주변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은 제시문이 이 앞부분을 설명하는데 큰 테두리에서 중심 논지를 제시했으므로 이것을 중심 내용으로 활용하고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동향을 바탕으로 주변 의미를 활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이 나오면 이 제시문에서 어떤 중요 논지가 나오는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답안지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면 실제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제시문의 해석 그리고 나의 중심 내용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이죠. 따라서 제시문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나의 언어로 치환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다의 내용도 좀 볼까요? 자, 사람들은 종종 매몰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매몰 비용이란 지불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자, 이미 지불한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 여기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야 하고 편익만 비교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매몰 비용의 선택의 옵션은 결국에는 첫 번째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용에 대한 이익이 되겠죠. 편익이라고 여기에선 단어가 나오고 있고 편익이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들여 농작물을 키운 농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농작물을 수령하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5천 더하기 1,000만 원, 즉 6천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작물이 폭락했대요. 시장에 모두 팔아도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기대 효과, 기대 비용은 6이었지만 이게 2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생긴 거예요. 그죠? 실망한 농부는 농작물 수확을 아예 포기해 버렸는데 이 농부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나? 즉 결국엔 이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생기죠. 자, 이를 수거한다 라고 하면 2가 되지만 이거를 수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농부의 선택은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농부는 소확을 포기해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기대 비용에 있을 때에 이 1은 수확물을 걷어들이는데 발생하는 거므로 여기에서 전제가 있죠. 새롭게 비용은 발생. 그러면 결국엔 1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5에서 나는 플러스 1을 해서 2를 수거할 것이냐, 아니면 1을 수거하지 않아서 0을 도출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농작물을 수확해서 팔았다면 손실이 4천만 원으로 줄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대효과 6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그죠? 그러면 결국엔 4가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5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줄이는 것도 결국에는 합리적 선택이다. 즉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창출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기회비용, 원래 기회비용은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옵션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는 농작물이 피해를 봤어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를 발생시킬 것이냐, 마이너스 4를 창출시킬 것이냐,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새롭게 플러스 6을 창출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의 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선택에 있어서 5와 4를 봤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 잘 보면 이렇게 제시하는 문제, 즉 어떤 문제에서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는 대부분 0에서 100까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 요구사항이 뭐였죠? 원인을 설명해라. 그죠? 자, 이 문제 요구사항 1, 그리고 이를 장려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2,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해라. 자, 이렇게 있을 때 원인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다 위에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어떤 가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선택적 출산의 감소,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출산과 양육을 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뭐 선생님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이 육아만큼 비효율적인 경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 경제 효과는 또 없어요. 왜냐면 많은 자원이 투여가 되거든요. 뭐 노력이나 시간,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결국에는 매몰 비용으로 볼 것이냐, 혹은 생산성으로 볼 것이냐,
결국에는 이걸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양육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만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출생 정책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인식으로 인식하는 이런 인식의 어떤 그 문화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경우의 수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원인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시문을 제시함으로써 앞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효율적인 정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는 정보가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죠. 자,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라 여기에서는 결국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근데 출산이 증가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지요. 경제활동, 생산성, 가치관의 변화. 이 중에서 가치관의 변화는 결론적인 거니까 경제적인 피해, 생산성의 저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 단위로 몇 개를 소스를 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피해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산업 변화죠. 그러면 이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가치관은 우리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피해를 최소화한 이후에 그리고 여기에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즉 양육 혹은 출산에 의해서 우리가 소모되거나 매몰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밝혔듯이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명시를 했죠.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전공 전문성을 강화해 왔으나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지불된 뒤에는 회수할 수 없다 보니 이 지불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리고 일자리 등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비예산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큰 아웃라인 내용을 정리하되 이 제시문에서 제공하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큰 테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제시문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고 나의 언어로 치환해 놔야만 실제로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 메모한 내용을 좀 순차적으로 답안지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재배열을 좀 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예시 답안이 나오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34차 시에서는 내용이 제시되는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걸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35차 시에서는 이 내용의 재배열과 논리적인 뒷받침 근거 추가해서
예시 답안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